시작하기 전에 지난 시간에 했던 것을 잠깐 요약을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뭐 언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인간만이 이렇게 갖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동물들도 다 있죠. 개미들도 뭐 페로몬이라는 화학 물질을 써서 통신을 하고, 포유류라든지 조류도 통신을 하고 있죠. 특히 이제 포유류나 조류는 발성 언어로 소리를 내서 음성으로서 언어를 하는 그 이제 독특한 언어를 갖고 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독특하기도 하고 또 가장 발달된 형태의 언어를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발성이 아닌 동물들이 하고 있는 언어를 갖다가 이렇게 보면은 그 이제 밑바닥에는 그 뇌가 만드는 본능적인 그런 행동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고 이렇게 많은 신경과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건 이제 다름 아닌 고정행위 패턴이라고 해서 정해진 행동을 갖다가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본능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제 그걸 본능을 갖다 우리가 좀 더 자세히 보면 반사작용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방금 전에 말씀드린 정해진 행동을 갖다가 그대로 하는 패턴, 이런 게 이제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고정행위 패턴은 이제 보통 FAP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반사작용, 반사 반응은 이제 뭐 잘 아시다시피 뭐 이제 뭐 움찔한다거나 뭐 뜨거운 거를 이렇게 닿았을 때 뭐 손을 이제 금방 이렇게 움츠린다거나 즉각적으로 이렇게 하는 그 반응이죠. 그래서 이것은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평생 동안 이제 유지가 되는 이런 건데, 이거를 우리 본능이라고 보통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죠. 근데 그거와 비슷하지만은 고정행위 패턴이라는 것도 또 이제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행동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이건 이제 뭐 마크롱 대통령이 누구한테 이제 환호를 할 적에, 반가운 사람을 만났을 적에 한 6분의 1초 사이에 움찔한다고 그럽니다. 위로. 그거는 이제 일종의 이제 정해진 행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나는 이제 너하고 적이 아니다 하는 것 같다 이렇게 나타내는 행동인데, 유인원 때부터 있었던 건데, 그다음에 이제 애들이 그 유아들이 뭘 이렇게 움켜쥐는 거, 이런 것은 이제 유인원 시절에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혹은 젖을 먹기 위해서 젖을 빠는 행동이라든지 뭐 이제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우리가 보통 고정행위 패턴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전부 다 동물의 뇌는 이제 예측을 하기 위해서 움직이고 예측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생겨난 운동인데, 그걸 우리가 지금 그냥 막연하게 본능이라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그런 예측을 해서 뭘 판단을 하기에는 뇌의 그 캐퍼시티가, 용량이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는 거죠. 간단하게 달걀을 하나 집는 그 행동도 슈퍼컴퓨터가 필요할 정도로 수많은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걸 즉각적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미리 정해진 행동, 그것을 하게끔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유전자에 이렇게 각인이 된다기보다는 유전자에서는 기초적인 그 배선만, 뇌 회로에 뉴런 회로에, 시냅스 회로에 기초적인 배선만 돼 있고, 태아서부터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지속적으로 이렇게 형성해 나가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그걸 본능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런 것이 있고, 또 하나의 행동은 이제 이런 본능적, 우리가 보통 본능이라고 부르는 반사작용이나 정해진 행위 패턴 이외에 학습을 통해서, 이거는 이제 정말 이제 제대로 추론을 하는 거죠. 추론을 하는 이제 이런 행동이 있겠습니다. 근데 보통 이게 아주 하등 동물일수록 이것이 이제 우세하고, 고등 동물일수록 이제 점점 이쪽으로 이렇게 밑에 부분이 학습을 통한 운동이 중요해지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해진 행동 패턴, 미리 이제 어떤 자극이 딱 주어졌을 적에 계산을 하지 않고, 두뇌가 계산을 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프로그램이 된 이런 행동을 딱 그 정해진 패턴의 행동을 이제 얘기하는 건데, 이거를 관장하는 데가 이제 기저핵이라는 데죠. 기저핵이라는 거는 이 대뇌 피질의 이제 안쪽에 있는 아주 오래된 그런 이제 뇌의 부위인데, 여기서는 뭐냐면 온갖 정리를 하자면 온갖 정해진 행동들이 있는데 그거 다 튀어나오려고 그러는 거죠. 튀어나오려고 하는데 이 기저핵이 그것을 억제를 시키고 있는 이런 저걸 갖다가 억제를 하나를 푸는 거죠. 어떤 행동이 딱 나오게끔. 그래서 기저핵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FAP,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패턴 행동을 갖다가 실행시키는 스위치다.
억제를 딱 풀어주는 거죠. 어떤 특정 행동 하나만. 그래서 사실은 뭐 본다면은 우리가 이제 추상적인 생각은 인간만이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추상성이라는 걸 우리가 이제 뭐 정의를 내린다면은 눈앞에 없는 대상을 기호화해서 생각하는 능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거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동물들도 다 하는 겁니다. 기호화된 행동은 아까 이제 FAP를 통해 갖고 기호화 행동을 갖다 동물들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추상적인 사고라는 것은 운동화되지 못 동물에 있어서 운동화되지 못한 예측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동물의 뇌의 목적은 움직임이니까 즉각적인 움직임, 예측, 판단, 실행 이건데 이걸 갖다 빨리 할 수 없기 때문에 미리 이제 예측을 하고 넘겨짚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서 실제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는 예비적으로 아니면 뭐 뒤에 있거나 아니면 앞에 있거나 이렇게 된 부분, 운동화내지 못한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추상적 사고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뭐 개미가 페로몬을 따라서 뭐 쫙 그 줄 따라서 먹이는 데를 간다거나, 꿀벌이죠. 꿀벌이 팔자춤을 막 추잖아요. 팔자춤 추는 건 이게 어느 방향에 먹이가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은 일종의 이것도 추상적인 행동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게 이제 팔자춤을 막 추는데 이 방향에서 이제 몇 도 각도의 먹이가 있다. 태양의 방향으로부터 이걸 알려주는 건데 먹이가 있다는 먼 실제 운동해야 되는 거리를 팔자라고 하는 이런 축약된 어떤 일종의 부호를 사용하는 거죠. 그 부호를 사용하는 게 추상적인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꿀벌이 이게 이런 행동이 바로 FAP죠. 정해진 행동, 정해진 패턴대로 딱 하는데 이걸 우리가 본능적으로 얘기한다고 그러는데 일종의 이제 기저의 이제 포유류 같으면 이제 기저액이나 뭐 척추동물 같으면 이렇게 되지만 이게 이미 벌써 기호화가 된 거죠. 이게 벌써 추상적인 행동이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하등동물도 다시 말해서 이제 요약을 하자면 언어라는 것은 이게 일종의 언어잖아요, 그죠? 자기 동료들한테 알려주는 언어인데 언어라는 것은 동물의 운동, 다시 말해서 움직임의 확장의 일종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원초적인 FAP라고 하는 거, 정해진 패턴대로 딱 하는 거, 뭐 오리가 뭐 어떤 행동을 한다든지, 갓난 뭐 뻐꾸기 이제 자기 알을 갖다 딴 데 주잖아요. 그럼 다른 새가 와서 자 이런 정해진 행동들이죠. 딱 정해진 행동들. FAP는 정해진 운동 패턴은 본능적이고 자동적인 반응이죠. 그다음 원초적인 거고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아주 원초적인 건 아니죠. 약간의 학습이 이제 들어가지만은 거의 본능적으로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입출력이 고정이 되고 어떤 이런 자극이 주면 이런 행동이 딱 나온다. 딱 정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먹이를 보면 개구리 혀가 쫙 나오잖아요. 순간적으로 계산 안 하고. 이런 게 이제 하등 동물에 있는 원초적인 언어의 하드웨어고 기초라고 한다면은 고등 동물에 있어서는 이걸 갖다가 조금 더 확장을 해서 뇌의 뉴런들이죠. 뇌 신경세포들의 연결을 갖다가 가소성이라고 그러죠. 쓰는 거는 강화되고 덜 쓰는 거는 이제 도태가 되고 하는 과정이죠. 이런 뇌의 가소성이라고 하는 이런 저걸 이용해서 이 추상성이라든지 이런 행동, 다시 말해서 이제 언어의 바탕이 되는 이제 추상성이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획기적으로 폭발적으로 진화를 시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해진 FAP를 갖다가 더 추상적이 되는 것은 유연한 학습을 통해서 하는데 이 학습에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런 뇌신경세포의 이 가소성이다 할 수 있어요. 많이 쓰는 부분은 이제 강화가 되고 안 쓰는 이 뇌회로는 죽어버리고 하는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추상성이 이제 폭발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결정적으로 한 게 이제 큰 어떤 촉매제가 된 게 뭐냐면 거울 뉴런하고 폭스 유전자는 거죠. 이건 모든 척추동물에 사실은 다 있는데 영장류나 조류에서 이제 특히 이런 유전자가 특히 이제 두드러지게 진화를 한 거죠. 근래에. 그래서 거울 뉴런 같으면은 다른 사람이 혹은 다른 개체가 원숭이에서 이제 처음 발견된 거지만 다른 원숭이가 아프면은 내가 아픈 겁니다. 그걸 보는 순간에 그걸 따라서 모방을 하게 되고 이러는 건데 이것은 결국은 뭐냐면은 남의 운동을 내 운동으로 시뮬레이션하는 거죠. 남의 운동을 정말 추상적인 건데 내 운동이 아닌데 확장을 시킨 겁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폭스 유전자, 폭스 유전자인데 이거 폭스 유전자의 변이죠. 폭스 유전자 다 그 대부분의 동물들 다 있지만 요게 이제 약간 변이가 일어나서 입, 혀, 이 발성이죠. 발성에 아주 정교한 그 운동을 하게끔 근육이라든지 이런 것이 조절하게끔 하는 이런 두 유전자가 촉매제 역할을 해서 이 이제 운동에 단순한 그 정해진 패턴의 운동을 넘어서 정해진 패턴의 일종의 언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걸 넘어서 언어가 이제 확장하게 됐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특히 우리 이제 인간이나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브로카 영역이라는 거죠. 왼쪽 내 영역에 있는 건 브로카 영역이 이제 말을 하고 이제 이러는데 학습을 하고 이러는데 아주 중요한 저건데 모터 코텍스라는 건 운동 하고 관련됩니다. 정교한 운동을 하고 하는 건데 그게 바로 옆에 있고 뉴런 아까 얘기한 거울 뉴런도 그 옆에 있고 그래서 브로카 영역이 확대가 되면서 이제 이 인간에서는 영장류에서 유인원에서 인간으로 갈수록 이제 이게 더 이제 확대가 됐는데 다시 말해서 그 결과로 입, 혀, 손 등의 정교한 시퀀스 운동이라는 건 순차적으로 하는 겁니다. 순차적으로 하는 또 계획하는 이런 운동 피질이 이 언어하고 아주 밀접한 영향을 이제 맺게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언어 뇌신경과학자들이 여기 동의하는 게 뭐냐면 언어의 기원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은 석기를 제작하는 거하고 언어하고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아까 브로카 영역이 손의 이제 그 움직임이나 이제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이 석기를 만드는 게 우리 단순한 것 같지만은 저기 이제 아슐리안 토끼인데 양날이 이렇게 아주 균형이 된 토끼인데 이게 이제 호모가 한 200만 년 전, 240만 년 전에 호모가 이제 진화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이런 석기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게 보기에는 굉장히 쉬워 보이지만 이게 이제 저 에머리 대학이나 이런 과학자들이 이거를 갖다가 실행을 해보면 상당히 어렵다고 합니다. 몇 달을 연습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루에 몇 시간씩 그래야 겨우 만든다는 겁니다. 이게 쉽지가 않은 일인데 사실 이게 쉬워 보이지만은 그러니까 이런 행동을 하려면 도를 잘 선택해야 되고 계획을 해갖고 계산을 해갖고 해야 되는 순차적인 어떤 적이 있는데 이게 문법의 구조하고 언어의 문법의 구조하고 비슷하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그때 활성화되는 뇌 영역도 아주 비슷하고 그래서 이 석기의 손 제스처, 움직임 이거하고 언어하고가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언어의 진화 가능성 시나리오에 처음에 손종닥이나 몸짓이나 이런 것들이 행동 시퀀스, 행동을 순차적으로 하는 겁니다. 아주 정밀하게. 그 이제 말을 한번 하기 위해서는 지난 시간에 보여드렸지만 이 혀 운동이나 이게 정말 정교하게 이게 딱딱딱딱 들어맞아야 되는 겁니다. 순차적으로. 그걸 하는 것이 이제 제스처 수화라든지 이런 언어로 발달했고 나중에 이제 음성 언어로 발달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행동이죠. 행동이라는 건 아까 수화라든지 이런 겁니다. 이거하고 문법의 구조가 상당히 유사하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뇌 영역도 그때 이제 활동되는 뇌 영역도 fMRI라든지 이런 거로 보면은 상당히 이제 유사하다 하는 겁니다. 보면은 이제 이 석기나 언어를 할 적에 활성화되는 영역이 다 기저핵하고 이제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몸의 제스처, 손짓, 밤짓 이것이 이제 언어하고 상당히 관계가 있는 단계를 넘어서 그 다음 단계는 이 몸짓이나 행동이나 손짓이나 이런 것들이 어디로 왔냐면 발성으로 옮겨갔다는 거죠. 발성, 소리를 하는 발성으로 옮겨갔고 이게 결국은 또 이제 문법 시퀀스로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략 이제 본다면은 이 언어의 발달 과정을 약 240만 년 전에 호모가 이제 나타나기. 호모라는 건 이제 사람 속입니다. 사람 속. 오스트랄로피테쿠스는 유인원이고 피테쿠스라는 건 유인원이라는 뜻이니까요. 호모는 이제 사람 속이라는 거죠. 사람. 직립을 하고 이제 비로소 사람처럼 이제 비슷하게 된 게 230만 년 전. 그다음에 호모 에렉투스 같은 거는 이제 화석상으로는 이제 제일 오래된 게 190만 년 전이지만은 대략 한 240만 년에서 200년 사이에 그 화석이 너무 없어서 정확한 저거는 좀 알기가 좀 모호하지만은 240만 년 전에 대략 이제 봤다고 보고 이때 운동성 언어 중심인 브로카 영역이 굉장히 커지기 시작해요. 아까 말씀드린 거 행동하는 거죠. 그다음에 약 200만 년 전에
이족보행을 완전히 이제 이족보행을 하면서 물론 300만 년 전에 오스트랄로피테쿠스도 이족보행을 했지만은 이렇게 완전하게 전적으로 그 이족보행 생활만 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오스트랄로피테쿠스도 간혹 나무에도 올라갔던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손이 자유로워지게 된 거죠. 손이. 그래서 손으로 석기를 만들고 이제 이렇게 돼서 정교한 석기가 되고, 또 오스트랄로피테쿠스 호모의 이 특징은 뭐냐면은 오스트랄로피테쿠스에서 진화한 특징은 뭐냐면 육식을 한 거죠. 육식을. 그게 다른 유인하고 결정적으로 틀린 거죠. 육식을 하면서 사냥을 하게 됐고, 왜냐하면 인간은 그 뭐 변변한 게 없잖아요. 무기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협동을 해서 사냥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또 석기를 만들고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이제 확대를 되면서 이제 거기서 아울러 이제 생물학적으로도 후두가 내려오고, 말을 하려면 이제 후두가 내려와야 되는 거죠. 후두가 내려오자면 말을 할 수 없잖아요. 애기들이 말 못하잖아요. 모음. 유인원이 모음 발음 못하거든요. 유인원들은 이 후두의 구조나 이제 이런 게 안 돼 있어갖고, 그다음 배럴형 이 통짜 모양으로 이렇게 해서 숨을 이제 그 말할 때 이렇게 이제 잘 숨 조절을 한다든지 이게 유인원이고요. 이런 구조가 후두가 내려오고, 이 구조가 생물학적으로도 이제 맞은 게 대략 한 160만 년 전. 그래서 이때도 이제 아마 발성 언어는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아주 초보적 뭐 이런 어떤 말인지 모르지만 그 정도의 언어였을 텐데, 명료하게 모음이나 이런 걸 조금 말할 수 있던 게 약 160만 년에서 40만 년 전 사이에 아마 명료하게 이런 발음이 가능해져, 해부학적으로 볼 적에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약 100만 년 전에 단어를 그 조합을 해서 구문 체제, 문장을 만드는 이제 이런 능력이 생겼고, 그다음에 30에서 40만 년 전에 이 아까 얘기한 헉스피 유전자라든지 이런 것이 이제 돼갖고서 됐는데, 그 한 3, 40만 년 전에 이제 우리 네안데르탈인 있죠. 네안데르탈인의 경우에 처음에는 이제 언어 이런 능력을 의심했는데, 그 관련되는 설고리라는 이런 것이 발견이 돼서 이미 네안데르탈인도 말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다. 어느 정도 그 고도의 말인지 몰라도 그걸 이제 대략 알게 된 거죠. 그다음에 이제 지금으로부터 30만 년 전에 호모사피엔스가 생겼는데, 본격적으로 말을 한 건 뭐 15만 년인지 10만 년인지 5만 년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조건이 이제 구비가 됐다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뭐 요약을 하자면은 몸짓, 손짓 같은 이런 이제 표정 언어가 발성 언어로 전환이 됐다는 겁니다. 발성 언어로.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이게 발성언이나 선어하고 이게 무관하다니까, 제가 지금 말할 때도 이러잖아요. 말할 때는 항상 음성 언어하고 몸 동작이 있습니다. 항상 몸 동작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다음에 이 수화만으로도 완전 무결하게 우리가 말을 할 수 있는 그 장애인들이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잖아요. 수화만으로도 음성이 하나도 없어도 된다는 겁니다. 그 표정이나 운동, 이게 움직임이죠. 이게 굉장히 좋은데, 이렇게 자유로워진 손의 언어가 손으로 하는 몸짓, 표정 이런 언어가 언어로 음성 언어로 축소가 되면서 몇 가지 이제 그 현상이 나타난 거죠. 첫째는 손으로 나타내던 상징이 사라지고 자의적으로 됐다는 거예요. 다소. 그러니까 마음대로 해석을 했다는 겁니다. 마음대로, 제멋대로. 왜냐하면 몸짓 발성 누구나 하다 보니까 어떤 공통되는 뭐가 있는데, 말로 하는 거는 어떤 소리가 말로 하게 되니까 어떤 소리가 어떤 기호를 나타내는지, 어떤 의미를 나타내는지가 자의적이 됐다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자기 무리들끼만 알게 되는 경향이 생기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발성 언어로 되면서 이게 이제 자기들끼리 정했을 수도 있고, 또 이제 시각적 요소가 이제 없어져 버리니까 관습화돼 버려 갖고 언어가 어떻게 보면은 이 약간 뭐 불공평하게 됐다고 할까요? 아는 사람만 알고 이렇게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은 수많은 언어들을 이해 못하게 된 겁니다. 각자 무리마다 다 다른 언어를 이제 쓰게 된 효과가 있었고, 그 다음에 요건 또 일부러 다른 사람이 못 듣게 할 수도 있는 거죠. 언어를 갖다가 다른 사람이 듣지 못하게 자기들끼리만 아는 장점과 단점이 이제 다 들어가 있는 거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 의사 소통뿐만 아니라 발성 언어는 의사의 소통의 억제 수단도 되는 겁니다. 비밀로 지키고 자기들끼리만 하고 이런 요소도 생기는 거고, 그다음에 이런
발성 언어의 이 특징은 뭐냐면 그건 유명한 이제 유발 하라리가 사피엔스에서 했던 얘기죠. 사람의 하는 그 언어의 내용이 뭐냐 그겁니다. 그 사람은 이제 두 가지로 봤죠. 뒷담화 다 남 얘기하는 겁니다. 거의 대부분이. 우리가 한번 보세요. 뉴스를 보거나 신문을 보거나 이메일을 보거나 전부 다 남 얘기거든요. 내 얘기가 아니잖아요. 소설이거나 전부 다 남 얘기예요. 내 얘기가 아닙니다. 전부 다 남 얘기. 그러니까 아마존에 이제 원시부족이나 이런 거 보면은 남자들이 다 사냥 나가고 그러면 여자들이 앉아갖고 이제 하루 종일 얘기를 하는데 전부 남 씹는 얘기, 뭐 남 얘기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소설이나 이것도 남 얘기 아닙니까? 내 얘기가 아니잖아요. 딴 사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나쁜 그 가십인데 뒷담화인데 이것은 뭐냐면 나쁜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고 집단 간에 확인을 하는 겁니다. 너는 내 편이지. 쟤는 우리 편이 아니야. 이런 이제 어떤 그 단결의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또 이제 그게 뒷담화는 이제 나쁜 저 같지만 사실은 또 긍정적인 그런 그 집단 구성원 간의 신뢰도를 파악해보고 사회 결속력을 이렇게 한다는 저기에서 어떤 그 긍정적인 면도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하여튼 음성 영어 언어가 나옴으로써 이런 결과가 이제 나왔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음성 언어가 나중에 이제 아마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본격적으로 추상적인 언어가 인간의 언어가 됐는지 모르겠지만은 내면화된 운동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언어라는 건 결국 초등 동물부터 이것이 인지혁명을 통해서 아주 자아감이 강해지고 자아는 뭐 원시동물 다 있지만은 추상성이 이제 높아지는 그런 거죠. 그래서 운동의 내면화, 그러니까 밖으로 내뱉는 이런 소리가 이게 갈무리 돼서 내적인 언어가 이제 되는 과정인데 이게 과연 언제 생겼냐고요. 그래서 추상적인 언어가 이렇게 됨으로 해서 현재 지금만 보는 게 아니라 미래는 어떻고 과거는 어떻고 이런 걸 생각하는 거죠. 물론 동물들도 과거는 생각하지만 먼 미래를 생각하고 하는 극단적인 이제 존재하지 않는 추상적인 개념. 유발 하라리 같은 경우 어제 세 개로 꼽았잖아요, 그죠? 그 헛개비라는 게 사람이 만든 헛개비가 국가와 종교와 법이 아니죠. 경제라 돈이라고 했죠. 돈 그죠? 이거 잘못 썼습니다. 국제화 그거는 순 엉터리죠.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 거죠. 국가나 종교나 법이나 이거를 완전히 환상으로 사람이 추상적인 개념으로 이제 만들었다. 그 유발 하라리의 물론 의견이지만 이게 시뮬레이션 해보는 겁니다. 뭐를 통해서? 언어를 통해서. 언어가 없으면 이게 불가능한 겁니다. 이 완전히 추상적인 개념으로. 그래서 이게 언제 등장했냐 이런 개념이. 그래서 그 유발 하라리라든지 아니면은 건 스틸 점 제러드 다이먼드 총균 생각 쇠. 그 사람 이제 한 5만 년 전후에 뭐 기간은 좀 틀리지만 거기서 급속하게 어떤 인지적 혁명이 있었다. 뇌 혁명이 있었다. 이건 이제 그레이트 리프라고 하죠. 대도약이 있었다 하는 겁니다. 급진적으로 최근에 생겼다 하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뭐 알타미라 동굴이라든지 라스코 동굴이라든지 뭐 이런데 그때 근방에서 이제 이런 상징적인 이런 것들이 막 폭발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걸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반면에 그게 아니다. 이것은 점진적으로 등장을 했다. 인간의 추상성이라든지 이런 언어가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왜냐하면은 이런 언어들은 이 5만 년 이전에도 남아프리카의 콜럼버스 뭐 동굴이나 이런데 이런 게 좀 발견이 되고 있거든요. 5만 년 전후에 저런 것들이 많이 발견되는 거는 인구가 폭발이 돼서 그만큼 유적이 많아졌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지. 인간의 저게 이제 여태 폭발한 게 아니다는 겁니다. 근데 자우전 이 두 개가 서로 이제 경쟁하는 이제 가설인데 어느 게 맞는지는 모릅니다. 아마 뭐 양자 사이일 수도 있습니다. 두 번 있을 수도 있고 두 번 있을 수도 있고 살짝 한 번 있었고 그다음에 세게 요때 한 번 있었고 점진적으로 진화를 하다가 어느 게 이제 사실인지 모르겠지만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갖다가 보면은 이제 우리 진화의 과정을 이렇게 본다면은 동물의 이제 이걸 보면은 대강 알 수가 있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동물의 발달 과정을 보면 진화 과정을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언어 발달도 이렇게 보면은 아이들이 자라나는 과정을 보면은 인간이 어떻게 진화를 했는지 언어가 대충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이게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확정은 못하지만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태아들은 그 바깥의 소리에 굉장히 민감하다고 그러잖아요. 뭐 태교, 뭐 음악도 하고 이제 뭐 들려주고 한다고 그러는데 2, 3개월이 되면은
뱃속에 태어나서 옹알옹알거리고 모방하고 그 음성을 발성이죠. 그런 게 있다가 그 다음에 6살이 되면은 후두가 이제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말을 할 수 있게 돼서 모음을 얘기할 수 있게 됩니다. 아, 이, 오, 요거를 이제 발음. 까만 애기들은 아, 이, 우 발음 못하죠. 유인원처럼. 모음을 발음하고 후두가 내려오니까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80개월이 되면 이제 그때 이제 비로소 자음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음을. 그 다음에 단어가 저게 무슨 뜻인지 몰라도 저 말에 아빠, 엄마, 누가 주변 사람이 하는 게 무슨 뜻이 있다는 걸 이제 이해를 하는 거 되고, 그걸 이제 흉내내죠. 떠떠떠떠 하면서. 그 다음에 10에서 17개월이 되면 소리 대신에 한 개 단어의 말, 그러니까 뭐 맘마, 까까, 찌찌 뭐 이런 단어죠. 이런 걸 얘기하다가 그 다음에 15개월이 되면은 마크 돌리는 거. 뭐뭐죠? 일종의 이제 프로서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프로서디죠. 리듬이나 이런 거에서 그 다음에 손가락으로 가리키기. 수화입니다. 완전히 손짓 언어죠. 손가락 따따따따 이렇게 하잖아요. 말은 못해도. 그런 과정을 고 이리와 뭐거든 간단한 언어를 이제 이해를 하고 18개월이 되면은 6개, 20개 단어를 하고 간단한 단어를 이제 사용할 수 있고 24개월이 되면 50개 단어 평균입니다. 이건 뭐 사람마다 다 틀리지만은 그다음 2개 문장 이게 이제 한 겁니다. 밥, 먹어 두 단어죠. 명사하고 동사 뭐 혼자서 쭝얼거리고 놀고 혼자서 쭝얼거린다는 거는 자기 생각을 갈무리 추상적인 생각을 만들어내고 정리한다는 얘기죠. 그렇지만은 나 멀리 가까이 이거는 이해를 못한다고 추상적인 생각을. 그 다음에 이제 비로소 한 25에서 36개월 되면 300단어 세 문장을 쓰는데 이 관사나 이런 것들은 이제 만약에 서양말 같으면 관사 또 뭐 이런 정관사나 뭐 이런 걸 잘 못 쓰고 전치사도 잘 못 쓰고 우리 이제 한국말이나 일본말 같으면 토시를 못 쓰는 거죠. 토시를. 그 다음에 이제 아냐라는 부정 아냐 하잖아요. 애들이. 그 조나이 때. 그건 뭐냐면 자기 정체성이 생기는 겁니다. 정체성이 생겨서 추상적인 개념이 이때 생기는데 이렇게 본다면 이 아이들은 언어의 천재입니다. 천재. 왜냐면 아무리 정신박약가 지능이 낮은 애들도 완벽하게 토시를 내가 학교에 간다 하지 내는 학교에 간다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정확하게 토시를 얘기합니다. 정신박약가도. 근데 하버드 나오고 뭐 한 사람이 한국어만 못 그렇게 못합니다. 토시 모르니까 토시 빼먹고 생략하고 얘기하잖아요. 애들이 그걸 완벽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지능하고 관계가 없다. 이제 이렇게 이제 촘스키 같은 사람에서 생득적인 태어날 때부터 생득적인 문법을 갖고 있다. 이제 이런 주장을 이제 하는 근거가 이제 이게 되는 거죠. 이제 옳은지 틀린지는 이제 조금 후에 다시 말씀드리고. 하고요. 그래서 이런 발달 과정을 보면 대략 유출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호모에서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이 추상적인 오늘날의 언어를 만들었는지 그걸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명한 스위스의 장 피아제죠. 피아제가 추상적인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는 것과 이제 한 유명한 이론이죠. 2살 이전에는 감각적으로만 안다는 거예요. 감각적으로. 내 눈에 안 보이면은 처음에는 내 눈에 안 보이면 없는 거로 아는데 이때 되면 그걸 이해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장난감을 이불 속에다 감추면 이불 속에 감추지 안다는 겁니다. 여기 당장 내 감각을 떠나서 내 감각 밖에 있어도 뭐가 이 세상에 있다는 것을 초보적으로 안다는 겁니다. 2살 전에. 그 다음에 이제 2살에서 6살 혹은 7살 이렇게 되면은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내가 아는 거를 딴 사람도 똑같이 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수께끼를 못 하는 거예요. 요전에는. 단계가 전에는 수수께끼를 못하는 겁니다. 유인원이나 요 어린애들은 수수께끼를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걸 감췄는데 다른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죠. 다른 사람도 감춘 사람도 나는 그 아는 그대로 생각을 한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구체적인 조작기가 되면은 물리적인 상태가 변해도 예를 들어서 물에 이제 저렇게 조그만 컵이나 큰 컵에 있는데 물의 양은 똑같다. 이런 걸 이해를 못 하다가 저 나이가 돼서 7살이나 이제 여기 돼서 비로소 이해를 하고 그 후에 12살 이후에 본격적으로 이제 체계적인 이제 이 추상적인 생각이 이제 발달이 된다는 겁니다. 여기 이제 유명한 장 피아제의 추상성에 대한 그 발달 과정의 얘기인데 물론 여기 반대 얘기도 있습니다. 이거는 기간마다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기간마다 인간의 인지 발달이나 추상성은 사회 작용 때문에 하는 거다. 다시 말해서
학습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쌓여지는 거지 정해진 기간에 저렇게 되는 게 아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두 개가 이제 라이벌 이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느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쩌면 양자 둘을 다 포함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